미국의 당뇨병협회 학술지에 따르면 매일 약 57g 정도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당뇨 환자는 당 수치와 인슐린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피스타치오는 특히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 임산부의 혈당 수치 조절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시중에 판매되는 피스타치오에는 소금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바래요. 네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과일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 때문에 대부분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과일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과일의 당이 당뇨에 좋지 않다는 건 사실이지만 과일도 우리 잘만 드시면 오히려 당뇨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정제된 당분을 섭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천연당인 과일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일 중에서도 일단 당뇨가 발생되게 되면 우리 먹지 말라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죠.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평소 즐겨 먹던 음식들을 거의 다 못 먹게 되고 약간 항상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식단 관리가 필수인 이유는 식이요법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 당뇨약은 혈당 수치를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인슐린을 주입해서 인위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당뇨병을 완치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식이요법을 시작하게 되면 먹지 말라는 음식도 너무 많고 맛있는 기름진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밥도 많이 먹지 말라고 하니 먹어도 금방 배가 고파지고 매우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도 드셔도 되는 간식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는 음식들은 당뇨가 있는 분들이 드셔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당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니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요. 첫 번째는 바로 초콜릿이에요. 당뇨가 있는데 초콜릿이라니 깜짝 놀라셨죠? 정말 의외의 간식이 초콜릿인데요. 다만 아무 초콜릿이나 드시면 안 되고 다크 초콜릿을 드셔야 해요. 일반적인 초콜릿에는 카카오 말고도 당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되지만 90% 이상의 카카오로 만들어진 다크 초콜릿은 간식으로 소량씩 드셔도 괜찮아요. 당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혈관 속에서 당이 산화돼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그런데 다크 초콜릿의 카카오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서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의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간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카카오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단맛은 줄어들고 카카오의 씁쓸한 맛은 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콜릿에는 당 성분뿐 아니라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게 되죠. 초콜릿을 구매하실 때 성분표를 확인해서 카카오의 함량이 높은 것을 구매하시길 바래요. 두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바로 삶은 계란이에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단백질의 섭취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가 바로 근육 때문인데, 중년 이후에 나이가 되시면 근손실이 급격히 일어나게 되는데 근육이 많을수록 혈액 속의 당분 대사를 촉진을 할 수가 있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게 돼요. 이 때문에 근육을 유지하는 것은 당뇨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백질의 섭취가 중요한 이유도 단백질의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고 진행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계란 한 개에는 약 6g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탄수화물은 거의 없어서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3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요. 국내 연구진의 연구 결과 하루 3개 이상의 계란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54%, 여자는 약 46% 정도 낮았다고 해요. 계란을 섭취하면 계란에 함유된 레시틴이라는 성분과 여러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인슐린의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계란은 기름에 조리한 후라이보다는 삶은 것을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흰자만 먹는 것보다는 노른자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계란의 영양소는 흰자보다 노른자에 훨씬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흰자는 충분히 익혀 드시고 노른자는 익히지 않고 드시는 것, 즉 반숙으로 드시는 게 소화가 잘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피스타치오예요. 미국의 당뇨병협회 학술지에 따르면 매일 약 57g 정도의 피스타치오를 섭취한 당뇨 환자는 당 수치와 인슐린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했어요. 피스타치오는 특히 임신성 당뇨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 임산부의 혈당 수치 조절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시중에 판매되는 피스타치오에는 소금간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소금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으로 구매하시길 바래요. 네 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과일이에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당 때문에 대부분 과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과일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과일의 당이 당뇨에 좋지 않다는 건 사실이지만 과일도 우리 잘만 드시면 오히려 당뇨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은 정제된 당분을 섭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천연당인 과일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일 중에서도 블루베리가 특히 좋은데 블루베리의 보라색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우리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근육에 저장시켜주고 간에서 포도당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시켜줘서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해요. 미국의 당뇨병 협회는 블루베리를 당뇨병 슈퍼푸드라고 부르면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발표도 했어요. 하루에 150g의 블루베리를 섭취한 실험군은 혈당 스파이크의 발생률이 낮아졌고 인슐린 수치 또한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팩틴이라는 성분은 혈당을 낮춰주는 작용을 해서 천연 당뇨약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또한 사과는 껍질째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우리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껍질에 거의 다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신맛을 나는 과일들이 당뇨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해요. 신맛을 내는 과일에는 유기산이 풍부한데 유기산은 혈관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신맛 나는 과일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C, E, 셀레늄, 아연 등이 풍부해서 우리 몸 안의 염증을 치료해주고 산화된 혈관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같이 해주기도 해요. 과일이 당뇨에 도움될 수 있지만 드시면 또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말린 과일과 과일 주스예요. 말린 과일은 당도가 높고 많이 드시게 되면 혈당을 급격히 높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과일 주스에도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고 당 성분이 첨가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가 있겠죠. 과일을 드실 때는 가공된 과일이 아닌 천연 상태의 과일을 드시길 추천드리고, 5번째 당뇨에 좋은 간식은 바로 당근이에요. 당근이 당뇨에 좋지 않다고 간혹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요. 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당뇨로 인한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이에요. 당근을 손가락만한 크기로 잘라서 보관하셨다가 공복에 허기가 생길 때 꺼내 드시면 허기도 사라지고 혈당 관리에도 좋고 당뇨나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으니 한번 씹어 드셔보시길 바래요. 함께 드시면 좋은 채소로는 오이, 샐러리, 파프리카 등등이 있습니다. 6번째로 당뇨에 좋은 간식은 볶은 콩이에요. 검은 콩의 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고, 콩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 불포화 지방산도 들어있어요. 볶은 콩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할 뿐만 아니라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 변비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근손실을 방지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당뇨병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당뇨로 인해서 이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인데, 우리 몸은 전체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심혈관 질환인데 심장병, 심방세동,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파킨슨 치매 등등등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 관절과 말초신경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당뇨로 발가락, 더 나아가 발목까지 절단하는 상황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에요. 눈의 혈관에도 문제를 일으키면 실명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최근 논문에 따르면 당뇨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5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당뇨는 이렇게 단순히 혈당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철저히 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처방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이요법과 병행해서 치료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혈당 관리는 중년 이후의 건강을 위해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나이가 들면서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혈당 조절이 중요한 이유 바로 당뇨병 예방과 관리 때문인데, 중년이 지나면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젊었을 때는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은 당 수치가 올라갈까봐 걱정돼서 식사하는 걸 조심하게 되지는 않으세요? 사과식초가 이러한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이 사과초모 식초의 효능에 대해 주목했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취침 전 30일 동안 꾸준하게 사과초모를 섭취했을 때 약 10%에서 20% 혈당이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고, 또 식사 전에 사과초모 식초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연구 결과 8주 동안 매일 30ml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이 약 23% 정도 감소를 했고, 당화혈 색소는 1.4% 정도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사과 식초에는 이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아세트산이 혈당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을 된다고 해요. 식사를 할 때 사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언제부턴가 TV나 유튜브에 식초가 몸에 좋다고 나오는 거 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건강에 사과 식초가 좋다고 에사비가 좋다고 하는데 이 에사비라고 많이 나오죠. 에사비는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줄임말인데 에사비는 사실 쉽게 말해 일반 사과 식초보다는 몸에 조금 더 건강한 사과 식초예요. 한국말로는 사과 초모 식초라고도 하는데 사과 초모 식초가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식초인지 일반 사과 식초와는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과 초모 식초가 유행인지 또 몸에 어떤 유익한 작용을 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과 초모 식초는 사과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인데 보통 사과를 으깨서 효모와 함께 발효시키면 알코올이 생성돼요. 여기에 초산균을 더해주면 알코올이 초산으로 변하면서 우리가 아는 애플 사이더 비니거 즉 사과 초모 식초가 만들어지죠.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발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유익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과 식초는 사실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건강을 위해서 활용했다고 하는데 옛날부터 특히 소화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죠. 현대에 들어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이 사과 식초가 여러 가지 건강 효과가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또 애용하는 건강식품이 되었는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일반 사과 식초와 애플 사이더 비니거는 무엇이 다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 사과 식초와 사과 초모 식초의 차이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제조 과정이 달라요. 사과 초모 식초는 사과를 발효시켜서 만든 천연 발효 식초인데 보통 마트에서 파는 사과 식초와는 다르게 사과를 발효시킨 뒤 사과주가 되는 1차 발효를 거친 뒤에 식초가 되는 2차 발효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쳐서 몸에 좋은 영양 성분이 풍부해지게 만드는 거죠. 일반 사과 식초는 정제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초산균과 효소 같은 사과 식초를 만들 때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유익한 성분들이 제거가 되고 깨끗하게 걸러져 나오게 되는데 사과 초모 식초는 자연 발효 형식으로 제조되고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자연 요소와 특히 마더라고 불리는 유익균 덩어리를 포함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점은 영양 성분에 있는데 사과 초모 식초는 인위적으로 거르지 않아서 그 안에는 유기산이나 폴리페놀, 미네랄 등이 굉장히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이 마더라고도 불리는 초산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세 번째 다른 점은 맛과 향에 있어요. 일반 사과 식초는 상대적으로 깔끔하고 강한 신맛을 갖고 있는데 애플 사이더 비니거는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조금 더 깊은 풍미와 신맛을 갖고 있는 편이에요. 색깔도 정제된 사과 식초는 이 맑고 깨끗한 반면 사과 초모 식초는 색깔이 약하고 밑에 침전물이 있을 수가 있죠. 마트에서 사과 초모 식초를 구입하고 싶은데 일반 사과 식초와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신다고요? 사과 초모 식초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식초 코너에 보시면 다양한 식초들이 가득한데 사과 초모 식초라고 써있거나 영어로 애플 사이더 비니거라고 써있거나 영어로 초모를 뜻하는 마더라고 써있은 식초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유익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사과 초모 식초가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줄까요? 이 사과 초모 식초의 효능 알려드릴게요. 사과 초모 식초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혈당 관리는 중년 이후의 건강을 위해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죠. 나이가 들면서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혈당 조절이 중요한 이유 바로 당뇨병 예방과 관리 때문인데 중년이 지나면서 혈당이 쉽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젊었을 때는 먹고 싶은 음식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은 당 수치가 올라갈까봐 걱정돼서 식사하는 걸 조심하게 되지는 않으세요? 사과 식초가 이러한 혈당 관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이 사과 초모 식초의 효능에 대해 주목했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 취침 전 30일 동안 꾸준하게 사과 초모를 섭취했을 때 약 10%에서 20% 혈당이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고 또 식사 전에 사과 초모 식초를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연구 결과 8주 동안 매일 30ml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이 약 23% 정도 감소를 했고 당화혈 색소는 1.4% 정도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사과 식초에는 이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아세트산이 혈당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을 된다고 해요. 식사를 할 때 사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음식물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주고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는 과정도 조절해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식후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과 초모 식초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 몸이 인슐린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 아시죠? 이렇게 되면 혈당이 안정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는 당뇨병 예방뿐만 아니라 혈당이 높아 고민이신 분들, 이미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로 알아볼 효능은 바로 심혈관 건강인데,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 질환은 중년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건강 문제인데, 사과초모 식초는 이러한 심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사과초모 식초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는데, 사과초모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혈압이 높으면 심장에도 부담이 가고 혈관도 손상될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죠. 또한 사과초모 식초의 초산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특히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로 이어질 위험도 높고, 사과초모 식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줄이는데 도움이 되죠. 사과초모 식초는 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들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매우 좋다니 심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사과초모 식초를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효능은 바로 소화 개선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중년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소화가 잘 안 되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사과초모 식초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사과초모 식초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해균 증식도 억제해주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이 건강해지고 소화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위산 분비를 또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위장에 오래 머물러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과초모 식초가 이를 돕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더부룩함을 느끼신다면 음료로 대신에 사과초모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 사과초모 식초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사과초모 식초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해외에서는 이미 사과초모 식초가 체중 조절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데이비드 베컴의 아내인 빅토리아 베컴이 아침마다 이 사과초모 식초를 꾸준히 마셔왔다는 게 유명하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사과초모 식초가 체중 관리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알려드릴 건 사과 식초의 식욕 억제 효과 때문인데, 기능성 식품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식사하기 전에 식초를 섭취하면 포만감을 자극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고,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식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 이 아세트산이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서 식사를 한 후에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과초모 식초를 식사 전에 마시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죠. 또한 이 아세트산은 체내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지방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주는데, 지방을 에너지로 변화하는 과정이 원활해지면서 체지방이 줄어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유용하죠. 특히 식사 전에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줘주니, 과식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체중 관리가 쉬워지겠죠. 사과초모 식초의 효능은 이것뿐이 아닌데요. 다섯 번째 효능은 바로 피로 개선 효과예요. 현대인들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은데, 푹 쉬기도 어렵고 또 충분히 쉰 것 같지만 몸은 여전히 찌뿌둥하고 피로가 쌓여서 힘든 날도 많죠. 이럴 때 사과초모 식초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효능이에요. 우리가 피로를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몸에 쌓인 젖산 때문인데,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아미노산이 이 젖산을 분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또 미네랄, 비타민, 효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체내 에너지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우리 몸에서 신진대사 촉진이 활발하게 되면 피로감을 덜어주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사과초모 식초를 섭취할 때 대부분 물을 같이 마시게 되는데, 수분 섭취는 체내의 독소 제거와 해독작용을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주죠. 우리 몸에 독소를 제거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기운을 차리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면 몸이 더 쉽게 피로해지고 기운이 빠지기 마련인데, 꾸준히 사과초모 식초를 섭취하면 피로회복도 빨라지고 활력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제부터라도 꼭 챙겨 드셔야겠죠. 사과초모 식초가 건강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효능을 가진 제품이라도 섭취 방법에 따라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사과초모 식초 드실 때 꼭 지켜야 되는 주의사항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과, 초모, 식초를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은 바로 치아 부식이에요. 식초는 산성이 강한 제품인데 이 강한 산성분이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몸에 너무 좋다고 자주 섭취하거나 농도가 진한 애플사이더 비니거를 그대로 마시면 치아의 거표면층인 범랑질인 에나멜을 부식시킬 위험이 있어요. 건강하게 섭취하고 또 치아를 보호하려면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아요. 사과 식초의 권장량은 약 20ml에서 50ml 사이인데 이게 약 티스푼으로 두세 스푼 정도 돼요. 물 한 컵에 티스푼으로 두세 스푼 넣어서 잘 섞어 드시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농도가 진하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 처음 드시는 분들이라면 양을 줄여서 티스푼으로 한 스푼만 물에 섞어 드신 뒤 몸에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섭취 후에는 바로 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해 마시거나 30분 정도는 이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좋다는 것 알려드릴게요. 사과, 소모, 식초로 먹을 때 유의할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위산 분비예요. 사과, 식초는 위장이 약하거나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는 사람들한테는 속쓰림이나 위장 불편감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특히 위염이나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애플 사이더 비니거를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죠. 사과, 식초의 산성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식초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반대인 상황은 오히려 위에 부담을 주게 되죠. 이런 분들한테는 식전 섭취가 아닌 식후에 섭취하거나 식초를 물에 탈 때 많은 양의 물로 희석해서 마시는 방법, 그리고 소량씩 먼저 마셔보시고 본인한테 맞는지 확인한 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과, 식초는 그 자체로도 효능이 매우 뛰어나지만 물이 아닌 다른 음료와 함께 섭취하면 맛도 챙기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 사과, 식초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음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레몬수예요. 레몬수는 잘 어울리는 조합 중 하나인데, 레몬수에 있는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에 사과, 식초를 추가하면 식초의 유기산과 레몬의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를 내서 우리 몸에 독소 배출을 돕고 소화 기능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신선한 레몬을 반으로 잘라서 자른 레몬에 즙을 짜준 뒤 사과, 초모, 식초 한 스푼에서 두 스푼과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을 섞어주면 끝인데, 조금 더 달달하게 맛있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살짝 추가하면 더욱 상큼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가 있겠죠. 상큼하면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사과, 식초, 레몬수를 아침에 마시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다니 꼭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두 번째 사과, 초모, 식초와 궁합이 좋은 음료는 바로 꿀차예요. 꿀이 몸에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꿀은 향균 작용과 에너지 보충에 좋은 천연재료인데 사과, 식초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다는 거 아시나요? 꿀과 사과, 식초는 각각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이 꿀과 사과, 식초 모두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 체내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향균 작용도 갖고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2배 효능을 낼 수가 있는 거죠. 피부 좋은 분들한테 꿀광 피부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꿀은 피부 진정과 보습 효과가 있어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 사과, 식초 또한 노폐물 배출 기능으로 인해서 여드름 예방과 피부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함께 섭취하면 피부에 더욱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죠. 만드는 법도 간단해요. 따뜻한 물 한 컵에 사과, 초모, 식초 두세 티스푼 정도 넣고 꿀도 식초와 같은 양을 넣어 드시는 건데, 단 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취향에 맞게 꿀을 더 넣으시면 되죠. 사과, 식초와 꿀을 함께 섞어 마시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면서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피부도 좋아진다니 꼭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겠죠. 상추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바로 두피에 열을 내려줄 수가 있다는 건데, 두피 열을 내려주고 상추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돼요. 이런 효능이 모낭에 필요한 영양성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머리 결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추에는 락토카리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수면 유도, 진정, 최면 효능에 있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락토카리움 성분뿐 아니라 숙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상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락토라리움 성분은 상추 잎보다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상추를 드시려면 차로 끓여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상추는 입으로도 상추차를 끓여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분이라면 집중해주세요. 상추에는 이 비타민 A씨뿐만 아니라 엽산, 칼슘, 식이섬유 등의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서 건강에 아주 좋은 식물이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채소라고 알고 있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먹고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서 상추의 효능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상추의 효능에는 어떤 것이 있고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상추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추는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채소예요. 당뇨 환자라면 채식을 위주로 드시게 되는데 당뇨에 좋다고 하는 말은 채소들의 단점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반면에 상추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도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혈당 조절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과연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이 상추만의 특별한 성분인 바로 락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락투신은 상추의 줄기를 꺾으면 보이는 하얀색의 액체 속에 있고 쓴맛을 내는 특징이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락투신은 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죠. 이뿐만 아니라 이 락투신은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다 비타민 K도 풍부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까지 있어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2013년 한양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이 상추의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킨다고 발표했어요. 상추는 또한 GI 지수가 23 정도, GL 지수가 100g당 0.5로 낮은데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상추를 섭취했을 때 혈당 상승이 최소화되고 포만감은 길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상추와 함께 먹으면 당뇨 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들어 부쩍 유명해진 과일이죠. 바로 아보카도예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풍부한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당 조절에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요. 계란도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데 계란에는 질 좋은 단백질과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하죠.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하고 혈당을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죠. 계란의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과식도 막아주고 간에서 포도당의 생성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 당뇨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상추와 만나면 이런 효과는 시너지를 발생되게 되는데 상추, 아보카도, 계란을 함께 넣은 샐러드를 드신다면 혈당 잡는 최고의 요리라고 할 수 있죠. 피부가 칙칙하고 주름이 늘어나고 있는 분들도 집중해주세요. 상추가 피부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는데 상추에는 이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요. 비타민 A를 다른 말로 레티놀이라고 하는데 레티놀이 뭐냐면 대부분의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성분이에요. 그만큼 피부에 좋다는 거죠. 이 레티놀은 피부 아래쪽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등의 탄력섬유를 증가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비타민 C도 콜라겐 생성에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몸속에 부족하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많이 손상이 되는데 이런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비타민 C가 해주죠. 멜라닌 색소의 생성도 억제해주기 때문에 칙칙한 피부를 밝게 만들어주는 미백 효과도 볼 수 있고 피부미에게 도움을 주는 약재 중에 상엽이라고 있는데 이 상엽은 뽕나무 잎이에요. 뽕나무 잎이 항염증 작용도 좋고 피부 미백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에 상추와 뽕나무 잎을 함께 차로 끓여 드시면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상추에 락투신이라는 성분이 당뇨에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성분이 또 두통을 진정시켜 주는데도 효과가 좋아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분들이 상추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환자를 수술할 때 상추를 먼저 먹이고 수술을 했다는 기록도 있대요. 상추 안에 락투신 성분이 마취제가 없던 시절에 수술받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는 거죠. 이런 락투신은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고 두통을 완화시켜주기도 하는데 특히 열이 오르면서 통증이 발생되는 두통을 개선하는데 효능이 탁월하다고 해요. 또한 상추는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상추에는 루테인, 비타민 A,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루테인은 영양제로도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바로 이 루테인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눈이 노화가 진행되면 황반색소의 밀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루테인이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황반 변성도 예방해서 요놉신의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시력도 좋아지게 해줍니다. 또한 이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비타민 A로 전환돼서 눈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야맹증, 안구건조증 등의 안구질환도 예방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줘 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죠. 열이 머리로 올라가게 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비듬도 많이 생기게 되고 두피에 염증도 발생되죠. 또 모낭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머리카락을 잘 잡아주지 못해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두피의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탈모를 방지할 수가 있죠. 상추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바로 두피에 열을 내려줄 수가 있다는 건데 두피 열을 내려주고 상추의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게 돼요. 이런 효능이 모낭에 필요한 영양성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 머리카락을 건강하고 빠지지 않게 잡아주고 머리 결도 좋게 해주는 거예요.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상추에는 락토카리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수면 유도, 진
인정 최면 효능에 있어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락토카리움 성분뿐 아니라 숙면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이라는 성분도 상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락토라리움 성분은 상추 잎보다는 상추대에 더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 불면증 치료를 위해서 상추를 드시려면 상추대를 차로 끓여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상추는 입으로도 상추차를 끓여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조되지 않은 상추를 끓는 물에 넣고 상추를 우려서 그 물을 차로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 드셔도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상추 잎을 건조시킨 후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한번 섞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상추잎이 바스락 부서질 거예요. 부서진 상추잎을 다시팩 같은 곳에 소분해 두셨다가 차로 우려서 드셔도 되고, 큰 통에 담아 주셨다가 마실 때마다 커피를 내리는 것처럼 거름종이에 걸러서 뜨거운 물로 우려 드셔도 돼요. 상추의 종류에 따라서 이 락토카리움 성분의 함량이 다른데, 요즘엔 쓴맛을 제거한 계량종이 많아 이 락토카리움 성분이 상당히 적게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아무 상추 하나 드시면 효과를 볼 수 없고,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인 흑하랑이라는 향추가 있는데 일반 상추에 비해서 락토카리움 함량이 124배나 높다고 해요. 수면 개선을 위해 상추를 드실 분들은 흑하랑을 구매해서 드시면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도 상추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 상추에는 수분이 풍부하고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많아 수분이 없어 단단해진 변도 부드럽고 묽게 만들어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돼요. 장이 건강하지 않아 장에 독소가 쌓이게 되면 그 독이 위로 올라와 얼굴에 나타나게 돼서 얼굴에 여드름 같은 뾰루지가 생기고 피부가 어두워지는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상추에는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엽산도 풍부해 대장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K, 엽산, 루테인이 함께 작용해서 이 염증뿐 아니라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풍부한 엽산은 혈액을 생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지만 손상된 세포 DNA를 복구하는 효능이 있어 암을 예방할 수도 있어요. 식이섬유는 장내에 쌓인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해주죠. 또 염증도 제거해줘서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상추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우주인을 위한 유전자 조작 상추를 만들었대요. 사람이 우주에 가게 되면 중력이 없기 때문에 골밀도의 손실이 심하게 일어나잖아요. 한 달에 1% 정도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유전자 조작된 상추를 먹으면 이런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대요. 이 상추에는 뼈 생성을 촉진하는 부갑상선 호르몬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상추에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두부와 함께 드시면 이 효과는 배가 되는데,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상추의 칼슘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줘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극대화시켜주죠. 상추를 드실 때는 주의할 점이 별로 없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상추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몸이 찬 사람이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상추를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불량이나 설사나 복통 증상 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상추를 조금만 먹거나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또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상추에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상추를 보통 쌈을 싸 먹을 때 많이 드시잖아요. 그때 쌈장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상추가 문제가 아니라 이 쌈장이 문제죠. 쌈장은 다량의 소금과 설탕이 들어가게 되는데, 특히 소금의 양이 문제가 되죠.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보통 쌈장 100g당 평균 나트륨의 함량이 약 2310mg 들어있다고 해요. 국제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2000ml 이하로 먹으라는데, 쌈장 한 수저 드시면 1일 나트륨 섭취량의 약 45%나 먹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음식 특성상 소금이 들어간 음식이 많잖아요. 김치나 다른 반찬을 먹게 되면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금방 넘게 되죠. 이렇게 과도하게 나트륨을 먹게 되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이게 되죠. 혈관에 많으면 뇌졸중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혈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니 쌈을 싸 드실 때는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녹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랑 같이 드시면 몸이 좀 찬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녹두와 반대로 따뜻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녹두는 이렇게 드셔야 당뇨가 예방이 되고 혈당이 쑥 떨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으로 사용할 정도로 아주 약효가 뛰어난 식재료가 바로 녹두예요. 우리 선조들은 이 약효를 잘 알고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이런 녹두가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과 당뇨에도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좋다는 녹두도 우리가 잘 알고 먹어야 되는데요. 잘못 드시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잘 알고 드시면 보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녹두는 어떻게 또 무엇과 먹어야 되고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보통 녹두의 약간 거친 식감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껍질을 까고 녹두 속 알맹이만 드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녹두에 놀라운 효과를 가진 영양 성분들은 거의 다 껍질에 있기 때문에 녹두 껍질은 반드시 함께 드셔야 돼요. 녹두에는 기본적으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녹두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우리의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장내의 유익균을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장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기력이 많이 약해진 환자에게 녹두죽을 먹여서 몸을 회복시켜 주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몸이 약해진 환자들의 몸에도 흡수가 아주 잘 될 만큼 녹두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거겠죠. 놀랍게도 녹두에는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 성분들도 아주 풍부한데요. 이 풍부한 칼슘은 골다공증을 예방해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슘이 뼈를 이루는 주 성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마그네슘은 이런 필수 미네랄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녹두가 뼈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녹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녹두의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이랑 같이 드시면 몸이 좀 찬 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녹두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늘은 녹두와 반대로 따뜻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같이 복용하시면 녹두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마늘이 대표적인 항암 식품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마늘 속에는 S알릴시스테인과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암세포를 억제해주고 사멸시켜주는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막아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체내의 지방의 대사를 촉진시켜주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죠. 이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분해를 통해서 체지방을 제거해주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마늘을 녹두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더 보약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늘이랑 녹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마늘 녹두밥을 지어서 먹는 건데요. 녹두를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에 밥을 하시면 이 녹두 껍질에 있는 그 거친 식감들을 많이 완화를 시켜서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두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음식이 있죠. 바로 녹두 빈대떡이죠. 아주 맛있죠. 맛있는 녹두 빈대떡에 돼지고기를 갈아서 함께 부쳐서 먹기도 하죠. 이 방법이 영양학적으로 아주 탁월한 조합이 됩니다. 왜냐하면 녹두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 같은 성분이 돼지고기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트립토판이나 이제 메티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합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하고요. 돼지고기에는 이런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떨어지고 처지시는 분들이 녹두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게 되면 기력을 회복하는 데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을 주고 풍부한 비타민 B1이 우리 몸의 피로 회복과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도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또 돼지고기에는 철분도 아주 풍부해서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는 철분을 보충하는 데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수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많아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아연이나 셀레늄, 비타민 B6 등의 영양소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녹두는 또 혈당을 낮춰주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서 당뇨 관리
관리에도 너무 좋은 식품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가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주기 때문인데요. 또한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요. 이때 녹두를 팥이랑 함께 드시면 이런 효과가 매우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팥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혈관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혈관 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줘서 혈관을 깨끗하고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201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팥을 섭취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가 나왔는데요.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4주 동안 매일 팥을 섭취하게 했는데 그 결과 당뇨 환자들의 공복 혈당 수치가 약 평균 19.5%가 감소했고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또 팥은 쌀의 10배 이상 그리고 바나나의 약 4배 이상 많은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륨은 몸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고 혈압의 상승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팥은 우리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를 위한 처방을 할 때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팥에 들어있는 이 풍부한 칼륨 때문인데요. 칼륨이 이뇨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 부종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붓는 거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방이 몸에 잘 쌓여서 살이 잘 붓고 찌는 분들이 팥을 드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실험 쥐에게 팥 추출물을 먹여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근육 손실 없이 체지방 함량이 약 30%가 줄었고 몸무게도 37% 정도 감소한 결과를 발표했었어요. 정말 큰 효과죠. 자, 이렇게 녹두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 식품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녹두를 복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겠죠.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녹두의 차가운 성질이에요. 이 녹두의 차가운 성질은 우리 몸에 열을 낮춰줄 수 있고 외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또 염증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통증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두통이 심한 분들은 녹두로 속을 채운 베개를 쓰면 두통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시기도 합니다. 다만 이 찬 효과 때문에 녹두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겠죠. 평소에 몸이 차서 냉증이 있는 분들은 녹두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거꾸로 해가 될 수가 있겠죠. 찬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 위나 장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소화력이 보통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통이나 변비, 설사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녹두를 드시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늘이랑 함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강력한 해독작용인데요. 이 녹두의 해독작용은 우리 몸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몸의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인 간에 특히나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해독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죠. 녹두가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올려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녹두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과 펩타이드가 간의 해독작용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원료를 공급을 해주게 되고 체내에 중금속이나 독성 물질을 결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을 도와주게 됩니다. 특히 중금속 해독 연구에서는 납이나 카드뮴 등의 흡수를 억제하고 배출을 도와줘서 독성을 완화하는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런 효과가 우리가 보약을 복용할 때는 거꾸로 상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약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보약을 드시는 분들 많이 있죠. 바로 이 보약의 효과가 녹두의 해독작용 때문에 오히려 사라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에서 보통 한약을 짓거나 하면 녹두나 숙주나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녹두의 해독작용은 녹두 껍질에 있는 성분 때문에 보통 나타나는데요. 껍질을 제거하고 만든 요리나 녹두 전분으로 만든 청포묵이나 녹두 당면을 드시면 녹두의 해독작용은 누릴 수가 없어요. 물론 녹두 껍질을 제거해도 알맹이의 영양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우리가 해독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용 시에 주의할 점은 바로 녹두의 풍부한 칼륨입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칼륨은 몸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며 당뇨와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지만 만약에 신장질환이 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거꾸로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이 녹두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과량 드시게 되면 칼륨 배출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칼륨이 쌓이면서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고칼륨 혈증이 오면 근육이 약해지거나 부정맥, 심장질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도하게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